그래서 어쨌든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써야 될 이제 스마트 워크 도구들이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크롬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라는 이제 전자메모장 겸 이제 웹 클리핑 도구를 쓴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젊은이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르칠 사람도 없고, 굉장히 갑갑해서 제가 이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의 하나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숏다리 예비입니다. 숏다리 예비.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도구, 그 다음에 디지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은 앉아서 이제 숏다리가 되는 시대가 왔고요. 한국이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됐습니다. IT 껍데기만 잘 만들었고, 애플처럼 껍데기보다 모바일 운영 체계에서 더 큰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점, 한 10년 전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소프트웨어 퍼스트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시기를 놓쳐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경시되고, 대기업들도 수뇌부에 소프트웨어 고수가 있는 회사가 별로 없죠. S전자, L전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는 그냥 하청 줄 거, 아래 것들이 하는 거. 그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강국이라지만 모바일 운영 체제를 한 10년째 못 만들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제 코딩 교육을 진작 초중고에 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서 이제 조금 발 뛰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스마트 워크 역량도 굉장히 지진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그런 브라우저를 PC에서 익스플로러가 아닌 브라우저를 메인으로 쓰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별로 없으시죠? 이게 대한민국 큰일 난 겁니다. 공공기관은 100% 익스플로러만 쓰고 있고, 근데 이미 해외인들은 익스플로러 크롬 브라우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브라우저거든요. 예. 크롬 브라우저에는 핸드폰처럼 수만 개 생산성 앱들이 붙어 있어요. 앱들이 붙어 있고, 다양한 또 스피드, 보안, 이게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다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한국인들만 20년 전에 썼던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낙후된 현상. 북한보다 낙후되어 있죠. 북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당연히 크롬 브라우저. 왜냐하면 두세 번 써보고 나면 이건 익스플로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도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웹 클리핑, RSS 구독기, 그 다음에 구글 모바일 문서도, 이제는 모든 문서를 모바일에서 링크로 전달할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구글 문서 도구를 쓰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도 이메일에 첨부했으니까 열어봐 주세요라는 20년 전에 이메일 마케팅 국가에 아직도 머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결정적인 것은 한국 시민들은 IT 강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디지털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거의 100% 한국인들은 소비적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디지털을 가지고 쇼핑을 한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등등, 그런 식의 소비적인 데 쓰고 있고, 생산적인 데 쓰진 않아요. 가장 디지털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은 모든 국민이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해서 자기 분야에 소프트웨어로 부가가치를 붙여서 이제 큰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하는데,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가 한국은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워크 도구들을 안 쓰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안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SNS도 이게 한국인들은 소비적으로만 쓰고 있어요. 그냥 일상사를 나누는, 그것도 물론 필요한 기능이긴 한데요. 근데 SNS를 생산적으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페이스북이든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든 구글 플러스든 트위터든 이 세상에 자기 분야의 고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수들하고 친구를 맺으면 그 고수가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나한테 자동으로 배달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수들한테 배우는 통로로 SNS를 써야 되는데, 그런 어프로치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없죠. 굉장히 없고. 그리고 이제 세계 최악의 전자결제라는 건 잘 아시는 거고요. 인터넷 보안도 바닥이고, 너무 창피한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가령 이런 스마트 워크 도구들이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니 이런 거 아마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구글 문서 도구라거나, 에버노트라거나 구글의 알림이, 구글 알림이만 쓰셔도 굉장히 유용하죠.
한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자기 평생의 키워드를 한글이나 영어로 입력해 놓으면요. 가령 뭐 암호화폐라고 입력해 놨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 하루에 한 번씩 국내외 암호화폐에 대한 콘텐츠 중에 사람들의 반향이 좋았던 거를 인공지능으로 쫙 골라가지고 내 지메일 주소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일반 메일은 국내 포털을 쓰지만 지메일의 용도는 바로 이겁니다. 구글 알림이를 해가지고 내 평생의 키워드에서 메일 받아보는 거죠.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뭐 그렇게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개만 보물을 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도구들을 한국은 대학생들, 중고생들부터 모르고 있고 또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런 정말 갑갑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책을 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책을 못 쓰고 있고요. 그냥 크롬 브라우저, 전에는 이제 브라우저 하면 당연히 뭐 익스플로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10년 전에 구글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내놓으면서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거 써보니까 이건 뭐 생산성, 보안성, 속도 그래서 뭐 크롬 브라우저하고 상대가 안 돼요. 크롬 브라우저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사이트를 찾아주는 기능하고 약간의 보안 기능밖에 없잖아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는 막 수만 개 핸드폰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있지 뭐 즐겨찾기 편하게 제가 이따 한번 크롬 브라우저를 보여드릴게요. 크롬 브라우저 하면은 즐겨찾기 같은 쉽게 쓸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절로 다 갔어요. 크롬 브라우저로. 그리고 이제 저 익스플로러는 뭐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저 한 뭐 5%, 7%? 북한 사람도 익스플로러 쓰는 거는 한 5%밖에 안 돼요. 북한 사람들도 한 60, 70%가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훨씬 앞서 있죠. 앞서 있어서 북한이 진짜로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 국민적 역량을 굉장히 10년간 키워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잘하고 교수님 아시면 소프트웨어나 그 수학 천재들은 유치원 때 선발해가지고요. 평생을 보장하고 이제 중학교 3년은 또 인도에 유학을 시켜줘요. 소프트웨어 유학을. 그래가지고 수만 명을 키워놨어요. 굉장한 고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무서워할 정도의 해킹 고수들이 북한에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보시다시피 크롬 브라우저가 글로벌 트렌드하고 같이 가잖아요. 크롬 브라우저가 쫙 이게 치솟아가지고 한 60% 이상이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뭐 이 그래프는 그래서 조금 나아져 보이는데 원래는 한국은 지금도 뭐 한 80% 이상 공공기관, 뭐 금융기관 이런데 뭐 100%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죠. 그게 이제 액티브엑스라는 못된 놈 때문에 그게 액티브엑스가 한국만 20년간 써왔잖아요. 그러면 내 PC에 깔리면 그 지가 PC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한국인들은 뭐 무슨 뭐 보안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전부 액티브엑스가 막 노트북에 수십 개씩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모든 PC는 좀비 PC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킹 국제 해커들이 제일 놀기 쉬운 거지. PC마다 해커들이 장난치기 쉬운 액티브엑스가 다 깔려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세계인들은 벌써 20년 전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정보기관이나 이제 정부에서 한번 야 인터넷 보안하려면 익스플로러를 쓰고 써야 되고 액티브엑스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20년 동안 헌법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낙후 국가가 유발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쨌든 남한도 PC에서 58%가 크롬을 쓴다고 통계치는 돼 있는데 저거는 그냥 대부분이 그냥 깔아만 놓고 안 쓰고 있거나 또 깔아도 익스플로러처럼 그냥 사이트 찾는 기능만 쓰고 있는 게 뭐 99%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생산성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 이제 서론부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 나라의 각 조직의 리더들이 얼마나 디지털 마인드가 있는가를 국제 비교한 거거든요. 아시아에서도 뭐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인도보다 한국의 각 조직의 수장들이 다 뒤떨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뭐 4차 혁명 강의도 여기저기 다니는데 한 7, 80장의 PPT 중에서 4차 혁명에서 딱 한 장만 살리자 하면 저는 이걸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이 터닝 데이터 인투 비즈니스 밸류죠. 데이터를 내 비즈니스 밸류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행정혁신의 드라이브로 쓰고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지금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쓰니까 정부 서비스도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이게 이제 한 5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될 상황이고요. 승부를 안 보면 이제 중국이 다 먹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갑갑한 일인데, 최장 120년 하드웨어 장사, 그 다음에 뭐, 커피 장사 스타벅스, 뉴스 장사 워싱턴 포스트가 전부 다 한 목소리예요. 수뇌부의 소프트웨어 고수를 대거 영입하고, 오죽하면 지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선언하는 단계에 왔잖아요.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지가. 근데 한국의 재계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퀘스천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하면 되게 이제, 야, 이거 뭐 어려워서 우리 같은 소기업이 어떻게 써? 자영업자가 어떻게 써? 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데이터랩, 이게 한 2년 전에 네이버가 모처럼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코너를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네이버가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그냥 무료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이 자기네 이 검색 툴에 맞춰서 이제 입력 같은 걸 하고 그러면 쓸 수 있게 그렇게 개방해 놓으니까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저기 보면 이제 메뉴가 급상승 트래킹, 이건 뭐 실시간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검색어 트렌드라는 게 있고, 쇼핑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자영업자들이 자기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하는 것도 있고요. 지역 통계가 있고, 가령 이제 내가 종로에서 라면집을 해볼까? 그럼 저희 가서 이제 검색을 해봐야 돼요. 종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검색하는 건지, 김밥을 검색하는 건지, 피자를 검색하는 건지, 이런 걸 검색해서 이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자기 비즈니스 아이템을 잡는 걸 도와주는, 그걸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제가 오늘 PPT는 깜빡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그 상권 분석 코너가 있죠. 그 공공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밑에 거 이제 그달에 이제 제일 핵심 키워드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의 이제 핵심 기능은 이 화면입니다. 검색어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주제어를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가령 뭐 GS 홈쇼핑, 뭐 CJ 뭐 이런 식으로 주제어를 5개 넣고, 그 주제어 오른쪽 더 섬세하게 하고 더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제어의 하부 주제어를 또 오른쪽 칸에 20개까지 콤마로 쭉 붙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굉장히 정밀한 결과가 나오겠죠. 20개의 명령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그리고 이제 기간 정할 수 있고, 이제 모바일만 분석해 보겠냐, PC만 보겠냐, 다 보겠느냐, 그 다음에 여성만 보겠냐, 남성만 보겠냐,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내 비즈니스는 20대니까 20대만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용하셔도 굉장한 통찰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삼겹살, 치킨, 김밥, 이 3개를 입력해 보니까, 역시 뭐, 치킨이 대세죠. 치킨이 대세고, 저희 갑자기 6월 중하순에 치킨이 엄청 뛰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의 변화를 바로 감지할 수가 있죠. 지금 갑자기 이게 수요가 확 늘었구나. 그리고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편의점이 대세죠.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편의점을 제일 많이 검색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갈수록 편의점이 더 치솟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검색 관심도, 업종별 검색 관심도, 이것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왼쪽에서, 내가 지금, 카페를 해야 되겠다. 그럼 왼쪽에서 카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지역을 이제, 서울시, 용산구,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지역의 카페, 그 업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건 여기 가서, 종로에 가서 카페에 했다가 거덜나 있구나. 이런 걸 미리 감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삐식하다고 제외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자영업자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 인사이트 코너라는 거야말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행 문화 쪽으로 해보니까 이제 대충 추이가 저렇고,
지금 이제 대세가 모바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1%가 모바일에서 여행 문화 관련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PC에 의존한 비즈니스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저는 언론사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신문방송사도 시민의 핸드폰에서 뉴스 수익을 창출 못하면 니들은 죽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핸드폰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다 그렇게 갔죠. 중국은 다행인 게, 역설적으로 다행인 게, 이 초속통신망을 전혀 안 깔았잖아요. 안 깔은 상태에서 바로 모바일로 갔기 때문에 전 국민이 모바일을 쓰고, 거기서 오토 산업이 어마하게 발전하면서 매일 빅데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빅데이터가 중국인의 핸드폰에서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중국인들은 흘리지 않고 다 분석해서, 왜냐면 걔들은 14억이기 때문에 14억을 분석해서, 그 중에 1억이 이런 취향이구나. 그거만 공략하면 엄청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빅데이터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분석하면 돈이 되니까, 분석하면. 그리고 역시 여행 문화는 이제 여성이 많죠. 여성이 67%. 연령별로는 역시 여행은 30대, 이런 게 쭉쭉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인기 검색어, 다낭, 제주, 코타키나발루, 이렇게 되었나요? 홈쇼핑도 이제 GS, CJ, 현대를 비교해보니까 얼핏 보기엔 매출액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온라인상의 액티비티가 한 회사가 팍 튀는 걸 알 수 있죠. 그 회사가 이제 뭔가,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하고. 물론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사고를 쳐서도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올라갔을 때, 이게 긍정 반응이냐, 부정 반응이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 쳐서 올라간 거고, 이거는 제대로 장사를 잘해서 올라간 거까지도 이제 판별이 됩니다. 한번 데이터 랩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양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이제 또 데이터 랩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데이터 랩을 활용해서 자기가 그래픽 분석해 놓은 걸 또 온라인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기기를 전체로 하고, 성별도 전체로 하고, 이걸 한번 여성만 해볼까요? 여성만 해보고, 연령은 전체로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옵션으로 자기 필요에 맞는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지금 의류가 그렇게 피크는 아니네요, 지금처럼. 지금은. 의류 산업은 지금 이거 상으로는 11월, 12월, 이때가 제일 성수기네요, 연중.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공급량을 늘리고, 이제 등등. 의류 중에서는 역시 원피스가 제일 많이 검색되고 있고, 핸드메이드, 롱 원피스, 블라우스, 롱 패딩, 이런 순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의류회사나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훌륭한 참고처가 되죠. 이쪽으로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역시 모바일 검색이 대세고요, 94%. 의류도 역시 30대가 제일 관심이 많구나. 쇼핑 문화 트렌드 비교를 하고 싶은데, 여기 와서 이제 분야 1, 2, 3을 넣고 이제 옵션에서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두 번째 좋은 도구는 키워드 도구라는 거 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나중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이버 사이트에 맨 하단에 가면 광고라는 요만한 단추가 있어요, 광고. 그걸 누르면 이제 거기에 키워드 도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사이트나 혹은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 블로그 주소가 있거나, 우리 회사 사이트 주소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자기에 맞도록 입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내가 분식집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네이버 키워드에 들어가서 분식이라고 입력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식보다는 오히려 김밥이 1등이에요, 김밥. 하려면 김밥 장사를 하라는 얘기죠. 김밥 검색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순대가 2등이고 떡볶이가 3등. 자영업 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소셜 매트릭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무료 버전도 뭐 상당히 쓸만하고, 근데 그 우측 상단을 누르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유료 버전, 하면 이제 더 깊이 있는 분석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충 뭐 도청, 시청, 군청 이런 데는 다 이 소셜 매트릭스에 유료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 같은 걸 이제 거기서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죠. 기업도 자기 회사를 여기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깊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받아올 수 있는 꽤 역사가 있는 회사죠. 소셜 매트릭스. 그리고 이제 그 TV나 라디오에 보면 이제 그 뭐 소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뭐 최저임금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뭐 연관 검색어가 뭐가 있고 뭐 긍정 부정이 뭐 반응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게 사실 이 소셜 매트릭스에서 공짜로 보고 와서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관어 맵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최저임금 인상 하니까 뭐 자영업자, 뭐 경제, 노동자, 뭐 국회, 편의점 이런 게 연관어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셜 매트릭스의 장점은 밑에 이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제일 반향이 좋았던 트위터를 여기다 쭉 보여줍니다. 이놈이 이제 현재 1등한 트위터에 제일 리트윗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이제 제일 반향이 좋았던 글을 이제 밑에 쭉 이렇게 나열해줘가지고, 그 뉴스의 동향까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요즘 이제 SNS 마케팅에서 인스타그램이 단연 킹이잖아요. 이쁜 사진 한 장으로 소통하는 게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먹혀가지고 지금 아마 1000만 명 이상 거의 뭐 페이스북을 누를 정도의 엄청난, 그래서 지금 그 여성 지향의 비즈니스는 전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게 반향이 좋은 콘텐츠였는지를 저기서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뭐 대학생이 리포트를 쓰든 아니면 뭐 회사원이 무슨 보고서를 쓰든 이런 거 하나 딱 검색해서 보고서에 쫙 붙이면 뭐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언급량하고 긍정, 부정 추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최근에 갑자기 취소했죠. 갑자기 취소하고, 부정이 많으냐, 긍정이 많으냐를 보니까 역시, 부정이 많은 걸로, 이건 뭐, 그, 인상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아마 부정이 이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러면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에 참고해야 되죠. 이런 정책을 풀으니까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오는구나.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다 공짜예요. 다 공짜인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다, 지나치다, 뭐 나쁘다, 이상하다, 갑질, 뭐 이런 연관 검색으로 나왔고요. 구글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디지털 생산성 도구의 왕국이죠, 왕국.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디지털을 쓰다가 이런 도구 없나 하고 찾아보면 거의 구글 놈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5만 가지 도구를,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만들어놨다고 보면 돼요, 구글이. 그러니까 세계가 장악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세상에 깔아놓으면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들은 거기서 또 빅데이터를 얻어가잖아요, 구글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선 사업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구글 트렌드가 문어 점쟁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 세계 굴지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뭐 다 그냥 개망신 했잖아요. 거꾸로 다 짚어가지고. 그리고 저 영국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들이 다 망신당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글 트렌드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한 달 전부터 트럼프가 어쨌든 뭐 트럼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언급량이 그냥 저기를 확 앞서버린 거죠. 힐러리 클린턴을.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선 한 달 전에 이미 그 구글 CEO가 선거 결과는 구글 트렌드 보시면 알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네, 안 믿었어요. 이걸 이제 대한민국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미국 이렇게 글로벌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면 이제 이렇게 뭐 최근 현안에 대해서 비주얼로 설명해 준 자료가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글 중에서 이제 인기 검색어 김병준 위원장도 나오셨네. 네, 인기 검색어가 등장하고, 저 이제 구글 트렌드 저기다 이제 자기가 알고 싶은 바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먼저 하림에 가서 이제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스마트워크 강의를 해서. 그때 포크라고 한번 검색해봤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포크라고만 검색을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포크가 되는 장사더라고요. 이게 막 계속 전 세계적으로 검색량이 늘고 있어요, 포크가. 그리고, 포크에 대해서 검색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돼지고기 수출업자라면 여기에 등장한 나라의 수출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의 장점은 글로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크,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치킨 해보니까 역시 뭐 치킨이 왕입니다. 여기서도 치킨이 왕이고, 치킨은 어쨌든 식재로서는 뭐 영원한 왕자, 고기류 중에서 왕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증가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걸 이제 지역별로 다 보여주고, 비프는 어느 나라에서 관심이 높은지, 치킨은 어느 나라 관심이 높은지 이런 걸 다 보여주게 되죠. 구글 인플루엔자라는 것도, 인플루엔자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죠. 구글이 아주 굉장히 자랑했던. 그래서 구글의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독감과 관련된 언어를 언급을 할 때마다 그걸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한 달 이내에 독감이 대유행하겠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구글이. 근데 그게 이제 독감 끝나고 나서 정부가 사후 통계를 내보면 그게 거의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구글의 독감 예언이 사후 결과하고 정확히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왕으로 안 모실 수가 없죠. 트렌드 구글닷컴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약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여기다 이제 뭔가를 치는 거죠. 뭘 넣어볼까, 여기다가.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보면 저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데는 한국하고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 용어를 잘 안 쓰니까. 미국에서.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어로 찾을 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야죠. 특수한 나라지. 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저는 한번 경합시켜 보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도구들을 알려주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라. 어떤 도구를 쓰든 간에. 그러면 아마 전혀 생각 못했던 새로운 또 세상이 열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이거는 SKT가 일종의 뭐 본인들 비즈니스기도 하지만 또 뭐 세상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신다. 회원 가입만 하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 회사 걸 거기 가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시각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그 시각화를 시켜볼 수가 있고, 또 오픈 API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 또 하는 그런 괜찮은 생태계를 SKT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에서 LG 삼성전자는 좀 퀘스천이고,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대표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수뇌부에 이제 소프트웨어 고수가 가득하니까. 그리고는
그나마 SKT, KT가 그래서 좀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두 회사는 통신에서 출발해가지고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꽤 중용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S전자나 L전자 가면 뭐 임원도 안 시켜요. 근데 두 통신회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활동할 룸이 있고 뭐 이렇게 상당한 중요한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5G가 걸려 있기도 하고 두 회사에. 그래서 이 SKT, KT는 좀 미래가 있겠다. 그리고 잘하면 지금은 이제 내수용 기업이지만 그걸 가지고 글로벌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건 이제 다 활성화되면 사실 이제 글로벌로 세일할 수 있는 거죠. 글로벌로 세일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뭐 이제 산업 경제, 뭐 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도 볼 수 있고, 공공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뭐 배달 업종 이용 현황 분석, 그다음에 뭐 영화관 이용 트렌드 이런 걸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찾아도 이제 우리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재미있게 데이터로 퍼즐하는 코너도 있고, 이제 데이터 토픽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각 회사 데이터를 들고 와서 여기서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지난해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을 뭐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연령대별 이용률이 눈에 확 뜨더라고요.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은 거의 고객의 45%가 30대예요, 30대. 꼬마가 있는 집에, 꼬마가 있는 30대. 그러니까 뭐 마케팅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30대에 집중해야 되고, 60대 이상은 뭐 포기해도 되는 거고, 이런 등등의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업종에 대해서는 도대체 전화콜이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에 몰리느냐 하면 이제 그 회사가 자원 배분을 달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시간대별로 분석해 준 거죠. 그래서 보니까 몇 시야? 오후 6시하고 6시에서 7시 사이가 제일 피크 타임이네요. 그때가 출출해지는가, 집중되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뭐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 분석합니다. 그래서 베이커리를 보니까 이거는 40대가 메인 고객이죠. 40대가 메인 고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마가 있는 30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60대 이상도 조금 수요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 SK텔레콤의 데이터 허브를 소개하는 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그런 기사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창업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SKT 빅데이터 허브에 가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베이커리 트렌드가 올라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의 장점은 단지 그래프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엑셀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엑셀로 다운로드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마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뭐 올린 내용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기내 서비스는 뭐냐? 면세품 사전 예약 제도가 제일 인기가 높더라고요. 예상 밖으로. 밥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경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이제 검은 안대를 끼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 경쟁사는 이런 걸 다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뭐 백전백패 상황이 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CNS가 하고 있는 이제 ODPR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줄여서 ODPR라고 브랜딩을 했고요. 소셜 어널리틱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휴하고 있는 데이터 얼라이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각 회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가보면 이제 오늘의 소셜 인덱스죠. SNS상에서 오늘 평판이 급 하락한 기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은행이 제일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면 이제 오픈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나 고객들이 테마별로 분석한 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한 번씩 가서 들어가 보셔도 거기서도 상당한 통찰력이 있을 수 있고요. 오디피아는 이게 특징입니다. 오디피아는 카테고리별로 뭐 일상, 장소, 시간, 인물, 관심사, 감성, 행동, 제품 해가지고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 대충의 트렌드를 보여주죠. 지금 관심사가 이거다. 미국, 뭐 폭염, 뭐 환경, 뭐 혁신, 뭐 달러, 뭐 이런 게 관심사다. 인물은 저런 사람들이 관심사고, 일상은 이렇고, 장소는 이렇고, 감성은 이렇다. 감성은 보니까 뭐 가능하다, 뭐 어렵다, 뭐 그러나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근데 이런 걸 다 하나씩 다 들어가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보시고 그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셜 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치도 볼 수 있고 이제 일주일치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언론 전체를 보겠다 아니면 이제 1인 블로거들이 올린 거만 보겠다, SNS만 보겠다 이렇게 이제 골라서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왕입니다. 이 모든 도구들을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준 거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고, 이걸 이제 기업 소셜 인덱스라는 코너인데요. 이런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있는가를 매일 보여주는 거죠. 이날은 이제 KT가 93점으로 1등 했네요. 소셜 미디어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마트, 나이키,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쪽이 이제, 온라인 소통을 고객들하고 잘하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이 오디피아 사이트에서 삼성물산의 소셜 인덱스가 갑자기 막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본 건데 아주 엉뚱한 결과가 자기들이 분석해 놓은 겁니다. 오디피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왜 갑자기 삼성물산의 사회적 평판이 확 치솟았냐 하고 이제 보니까 주가는 좀 올랐다 이거죠. 주가는 올랐고 의외로 일상, 뭐 제품, 장소 이런 단어들이 떴고 삼성물산이 또 에버랜드의 대주주인가 그렇죠. 그래서 에버랜드 관련 키워드가 떴고 대체 연관어가 노래하고 편곡이 나왔어요. 삼성물산이 값이 떴는데 대체 연관어가 노래하고 편곡이 나와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에버랜드 로고송에 싸이 뮤직비디오를 합성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삼성물산 소셜 인덱스가 난리가 났다는 그런,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원인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 이제 또 해당 기업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 온 김에, 인터넷에 온 김에 크롬 브라우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 상당히 이런 모습의 사이트 못 보셨죠? 이게 지금 크롬 브라우저거든요, 구글이. 그러니까 반드시 PC나 이런 데 깔아서 익스플로러도 쓰고 이제 크롬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을 크롬으로 쓰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크롬에는 수만 가지의 생산성 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앱 중에 내가 많이 쓰는 것, 이건 이제 스크린샷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같은 PPT를 만들어서 제가 스크린샷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요거만 딱 누르면 이제 스크린샷이 되고, 스크린샷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선택한 지역만 샷할 수도 있고, 전체 페이지를 할 수 있고, 뭐, 보이는 화면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스냅샷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에버노트를 꼭 쓰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에버노트가 웹 클리핑 기능이 있어요. 코끼리로 건데, 그건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모든 메모는 하다못해 뭐 술자리에서 들은 건배사도 바로 핸드폰에 에버노트에다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에버노트에 저장하면 평생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가지고 핸드폰이 바뀌어도
다시 에버노트 앱만 깔면 그 20년 전, 30년 전에 내 메모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10년 전에 동대문에서 누구하고 만나서 뭐 상담한 게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내 에버노트에 가서 동대문 상담, 그러면 10년 전에 그 내용이 그냥 바로 쫙 뜨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편리한 공짜로,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제가 그게 쓰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만 써도 내 지식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그때 잊어버렸을 거를 다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넘어가고 또 언제든지 그걸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웹 클리핑. 전에는 좋은 기사를 보면 가위로 잘라서 풀로 붙였잖아요. 그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간 거고, 이제는 좋은 기사를 보면 가는 게, 지금 이 좋은 기사, 이 기사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이 코끼리, 이게 에버노트에 클립하는 단추입니다. 웹 클리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를 요거만 딱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목 같은 거 내가 그냥 적당히 고치고, 삼성물산 뭐 소셜 분석 이런 식으로 제목을 고치고, 그냥 저장은 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별로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놈이 인공지능인 게, 이놈이 지금 내가 웹 클리핑을 하라는 게 빅데이터 관리라는 걸 지가 알고 빅데이터를 싹 들이밀어 놓은 거예요. 지가 찾아가지고. 대단하죠. 인공지능이 이런 데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필생의 키워드별로 그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노트북을 쭉 만드시고, 그때 보이는 정보를,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이제 에버노트 앱을 깔아놓으면 그냥 그 좋은 기사가 있을 때 우측 상단 눌러가지고 메뉴가 뜨면 거기서 공유. 그러면 페이스북에 공유하겠느냐, 뭐 에버노트에 공유하겠냐, 카카오에 공유하겠냐는 게 떠요. 거기서 이제 에버노트. 그러면 핸드폰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내 에버노트에 평생 저장되고,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에버노트의 웹 클리핑 기능만 1년만 쓰셔도요, 그 분야에 한국 최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오가면서 한 번씩 보는 거를 그냥 발로 차지 않고, 이거는 저장해야 되겠다 하면 핸드폰에서 원클릭하면 저장, 그 다음에 PC에서 원클릭하면 저장.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나를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적다른 얘기들도 이런 에버노트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축적된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면 핸드폰에서도 뭐 한 10초 이내, 지금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어디에 저장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장이 됐고요. 이제 이걸 꺼내보려면 이 세 번째 줄이 이게 이제 내 즐겨찾기입니다. 익스플로러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가령 뭐 저는 이제 구글 문서들을 쓰기 때문에, 구글 문서의 장점은 모든 문서와 PPT와 엑셀에 인터넷 주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짧게 줄여가지고 내 고객이 10,000명이면 그냥 핸드폰이나 문자 메시지로 쫙 뿌리면 얼마든지 긴 콘텐츠도 고객한테 핸드폰 링크 하나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 문서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보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문서가 딱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가령 이메일에 첨부해가지고 열어봐주세요 하면 뭐 100명 중에 1명 열을까요? 그건 뭐 이미 떼진한 마케팅인데, 이제 한국은 아직도 그 이메일 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이게 에버노트에 잘 저장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노트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 밑에 즐겨찾기죠. 즐겨찾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노트북이라 조금 단추가 많지 않네요. PC가. 여기 보면, 여기도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이게 에버노트거든요. 이건 이제 에버노트를 보는 단추죠. 즐겨찾기를 해가지고 보는 단추입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의 장점은 내가 가는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클라우드에서 다 저장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서핑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칠 필요가 없이 모든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 아이디 그 패스워드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PC방에서 열어도 똑같은 환경이 되고, 뭐 파리에서 내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도 똑같은 환경이 되고,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렇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삼성물산 기사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 에버노트에.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평생 내 지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물산, 소셜 인덱스 이렇게 검색하면 이거를 내가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내 지적 자산으로. 그래서 ODP와는 또 이제 그 각종 공공기관들의 정보도 다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안에도 공공기관 정보에도 사실은 굉장한 비즈니스 기회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티버즈라고 있습니다. 티버즈. 이건 CJ ENM인가가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 인스타그램이 맨 앞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현재 SNS 마케팅의 총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에 언급돼요. 페이스북을 제쳤어요. 페이스북의 자회사죠. 페이스북가 인수했는데 이놈이 더 효자 노릇하고 있어요. 이런 각종 SNS와 이제 1인 블로그,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서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통찰력을 주는 그런 거고요. 한 1년에 한 35억 건 이상의 자료를 자기들이 끌어온다고 하고요. 특징은 이제 그 세밀한 감정 분석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티버즈는 무료는 좀 약간 이거 좀 약간 유료에 더 무게가 가 있긴 합니다. 유료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스타그램 분석과 대처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감정 분석에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다. 국내 유일 10가지 상세 감정을 분석한다 이렇게 됩니다. 언론재단이 카인즈라고 해가지고 종래 그 전국 언론사의 뉴스를 이렇게 저장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얘네들이 한 2, 3년 전에 잘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빅카인즈거든요. 빅카인즈인데 사실 지금 뭐 뉴스라는 건 뭐 한 수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한 1시간이나 갈까? 뭐 어떤 거는 뭐 한 뭐 2분, 3분 내에 끝나죠. 초에 끝나는 뉴스도 많고. 근데 그런 순간 뉴스를 언론재단이 빅카인즈라고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바꾸면서 이게 보물 창고가 되버렸어요. 보물 창고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 뭐 뉴스 심층 분석 사례, 뭐 라이브러리, 뭐 일부는 뭐 이런 건 또 유료가 있고요. 유료가 있고. 근데 뭐 무료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슈가 나와 있죠. 보물선 얘기, 뭐 헬기 얘기, 뭐 드루킹 변호사 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뉴스 검색, 범위 선정, 뉴스 분석, 뭐 저장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아까 네이버 비슷하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상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을 할 수 있고 가령 뭐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 반드시 빼는 단어 이런 것까지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각 언론사를 선택해서 TV만도 검색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뉴스 분석 사례 코너, 난민 뉴스 통계, 뭐 상속 증여에 대한 뉴스 분석, 뭐 그런 것들, 김무선에 대한 분석, K리그에 대한 분석 이런 걸 이제 비주얼화해서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케팅에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더군다나 공짜인데. 그리고 이제 이슈 모음 코너도 도움입니다. 이슈 모음 코너 날짜별로 그날에 제일 핫했던 뉴스를 이렇게 쭉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8번째는 이제 빅풋, 큰 발자국이죠. 이게 사실은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빅데이터라는 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발자국을 남기고 간 거잖아요. 발자국을 남기고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를 잘하는 것 같아요. 빅풋9이라고 이 친구 이 회사는 참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벤처인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뭐 이런 쪽에 동남아권 해가지고 9개 국가로 진출 성공했어요. 이거 훌륭한 사례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에까지 좀 어필을 하고 있다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죠. 뭐 포스트 어널리시스, 뭐 페이지 어널리시스, 뭐 액티비티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들을 분석,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빅풋의 서비스들을 소개한 건데요. 물론 이제 실시간 모니터가 되고 스마트 보드로 만들어주고 엑셀로도
우리 회사의 분석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또 그걸 재가공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전세 콘텐츠를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이벤트를 할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만약 뭐, 신세계 백화점이 무슨 이벤트를 한다면 실시간으로 이제 그 성과를 측정해주고, 특히 좋은 거는 이제 경쟁사의 온라인 마케팅 동향을 여기서 훔쳐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아시아나인데 대한항공 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얘들이 지금 이런 빅데이터 도구를 써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쪽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접근 동향이 탐지가 되는 거죠. 9번째는 스타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태그라는 걸 좀 모르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0대들은 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장에 아주 이쁜 사진 하나, 아니면 뭐 짤막한 영상, 3분 이내 영상이에요. 왜냐면, 한 장의 사진으로 소통하는 SNS거든요. 뭐 글이 거의 없어요. 글도 없고, 거기는 보통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건 이제 관련 링크도 붙일 수 있는데, 링크도 못 붙이게 돼, 이제 지금도. 내가 근래는 못 들어봤는데, 거기는 링크도 못 붙이고, 자기가 오로지 이쁜 사진 하나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여성들 쪽에서 뭐 폭발적인, 그리고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자기 활동 사진을 거기에 올리니까요. 거기에 막 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핫한 SNS 마케팅도, 근데 이제 스타태그가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인스타그램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회사의 마케팅 제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 샤프, 태그로 사람들이 찾아요. 그냥 내가 지금 뭐 미백 화장품을 사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 우리 애기 유모차를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 핸드폰에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샤프 유모차 치면요, 전 세계 유모차 중에 인기가 있는 순서로 유모차가 쫙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나는 이거 사야 되겠구나.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인스타그램은 이용자들이 전부 샤프 내 키워드, 뭐 홍대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샤프로 검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케터의 입장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샤프 치는 거를 우리 회사 물건에다 갖다 붙이면은 노출이 확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태그 혹은 해시태그라는 것은, 그 샤프라는 것은 이제 원래 탄생은 10년 전에 블로그 개발자들이, 미국인 블로그 개발자들이 그 블로그가 검색에 잘 걸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본문 외에 당신 키워드가 있으면 샤프하고 뭐 우동, 샤프 김밥 이렇게 붙여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니까 뭐 저도 당연히 제가 올리는 콘텐츠마다 이제 키워드를 샤프해서 붙이면요, 검색 엔진이 우동하고 사람들이 쳤을 때 그 샤프 우동이 붙어 있는 콘텐츠부터 먼저 긁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올린 것보다는 그 밑에다가 샤프 우동하고 올리면 우리 회사 우동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샤프 마케팅을 많이 쓰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게 블로그에서 12년 전인가 시작이 됐고, 이제 블로그 미국 개발자들이 정말 굉장한 기여를 한 겁니다. 애써서 블로그라는 시민 누구나 콘텐츠를 올려서 세상에 전파할 수 있고, 이제 소상공인도 마케팅할 수 있는 블로그라는 기가 막힌 약간 인공지능도 있고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한 12년 전인가 미국인 개발자들이 이거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했죠. 그래서 오늘 전 세계인들이 그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뭐 그런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샤프가 처음에는 명사로만 썼습니다. 기존에 다른 SNS에서는 명사로만 썼는데 뭐 커피집 뭐 이런 식으로요. 곰탕집 이랬는데, 이 인스타그램에 와서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막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동사 샤프가 등장했어요. 뭐 샤프 너 뭐하니? 샤프 미치겠다. 샤프 까불지 마라. 근데 그런 게 엄청나게 검색되지. 네, 엄청나게 검색돼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와서 샤프에 뭘 치고 있다는 것만 알면 그거에다 이제 우리 회사 서비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우리 회사 서비스 밑에도 샤프 미치겠다. 이걸 붙여서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추천 태그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너네가 패션 회사면 이런 태그를 써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도 뭐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업종별로 다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 세상에서 1년간 벌어진 일을 쫙 분석해가지고요. 매년 그 분석 보고서를 내주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뭐 사람들이 재미있게 많이 보는 리포트입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1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죠. 12억 개의 게시물이 컬렉션 돼가지고요. 해시태그가 10만 개예요, 10만 개. 그 다음에 지역 정보가 100만 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올리브영하고 왓슨을 분석했더니 역시 올리브영이 더 훨씬 파워풀하네요. 파워풀하고. 월별 해시태그 탑 10을 이제 재미로 보여줍니다. 뭐 짤죽, 공초. 이 어른들은 모르는 단어도 많아요. 뭐 푸켓스탑, 망나뇽, 뭐 이런 거. 즐설, 즐거운 설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1년간 인스타그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게 상승했고 어떤 게 망했는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있네요, 지역별로도. 이런 세상 모르셨죠?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지금 10대들은 뭐 거의 여기서 그냥 저는 지하철에서 젊은 애들 보는 걸 유심히 이렇게 컨닝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스타그램. 이노슈트라는 게 있다, 이노슈트. 이제 12개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이건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도 한 4, 5년 전부터 큰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개인별 광고를 붙일 때 비교적 기존 언론보다 훨씬 싸죠. 광고가 훨씬 싸고, 타겟 광고를 때릴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 이 광고는 수원에 사는 30대 여성 중에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의 페이스북에만 올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광고를 주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전 세계 십몇억 사람들의 1년 내내 액티비티를 사실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가서 뭐를 했고, 자주 쓰는 단어는 뭐고, 즐겨 입는 옷은 뭐 청바지고, 이걸 페이스북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기업이 원하는 포커싱만 찍어줘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페이스북에 띄워주겠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사이에 상당한 붐이 일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노슈트는 그 페이스북 마케팅 회사들에게 이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랭킹을 매일 해주죠. 오늘은 어느 회사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잘했다. 너희들 반성해라. 이제 뭐 이런 거. 이 수치를 통해서 반성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 뭐 이런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밀러 웹. 지난주 강사가 이거 잠깐 언급했었어요. 지난주에 강사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건 그 시밀러 웹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알 수 있듯이 비슷한 웹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쟁사 웹사이트를 컨닝해보자 그런 사이트예요. 네, 그 경쟁사 웹사이트를. 근데 다 컨닝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기업이 다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한에는 이 회사가 무슨 마케팅 도구를 쓰고 있는지, 모바일에서는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이 게시글 올릴 때 키워드는 뭘 많이 쓰고 있는지, 샤프는 뭘 많이 거는지,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회사는 가령 뭐 수원 쪽에서 검색량이 많은지, 뭐 그런 거, 강릉 쪽에서 많은지, 뭐 이런 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하고 모바일 앱의 랭킹을 무료로 제공하는 게 이제 기본 출발점이고요. 웹에서 8천만 개 웹사이트를 긁어오고요. 모바일 앱에서 300만 개 앱을 긁어오고, 긁어온 거를 이제 매일매일 240개 카테고리로 또 60개 국가별로 분석해서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탑 사이트를 여기가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구글닷컴,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야후 이런 식이라는 걸 이제 금방 알 수 있고, 이런 게 또 다 마케팅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 랭킹. 모바일 앱에서는 페이스북이 1등이네요. 구글 플레이 앱 다운받는 게 2등, 구글 자체가 3등, 구글 크롬 브라우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롬 브라우저가 앱에서, 스마트폰에서도 4번째 앱일 정도로 외국인들은 핸드폰에서의 검색도 당연히 크롬 브라우저로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만 안 하고 있지. 그게 훨씬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유튜브도 랭킹 5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만든 이제 카톡 같은 메신저가 6위, 뭐 이런
글로벌 동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다. 그럼 말레이시아의 웹사이트 랭킹, 그 다음에 앱 랭킹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들어가면 훨씬 유리해요. 이건 이제 지난주 그 휴머존 수석 PPT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 스밀러웹이 경쟁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LF 패션하고 제일모직 이걸 분석하니까 이제 추이는 이렇고 뭐 그 사이트에 두 사이트에 고객들이 직접 들어왔느냐, 딴 데를 타고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검색으로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타고 들어왔느냐, 이런 걸 다 분석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의 변경이 생길 수 있죠. 아, 우리 경쟁사는 SNS에 치중하니까 그쪽에 성과가 많이 나는구나. 우리도 SNS 쪽을 좀 보강하자. 뭐 이런 그 전략이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빅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뭐 서버도 있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른 클라우드도 써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빅쿼리는 이건 그 어마어마한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를 그냥 공짜로 내가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공짜로 쓰는 거. 거기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클라우드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공짜로 쓰면서 코딩을 그렇게 대단히 몰라도 여기 있듯이 이제 뭐 프로젝트명, 뭐 데이터셋, 뭐 쿼리 입력, 뭐 지금 뭐 이렇게 몇 가지 클릭만 하면 우리 회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 사용법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끝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죠. 한국 정부는 이제 공공정보 개방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김소희 교수님도 뭐 이런 쪽에 또 기여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실 텐데 그래서 data.go.kr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벤처 아이템을 잡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 하단에 가면 그 데이터 1번가라고 해서 내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이런 우수 사례집 같은 여러 가지 사례 자료들이 있고,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가 설명되어 있고, 또 이제 인기 데이터를 표출시켜주고 있고,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과정에서도 한번 나왔잖아요, 데이터 리터러시. 예. 이 시대의 데이터 리터러시는 이제 문맹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나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냥 뭐 갑돌이 갑순이도 자기 생활 속에서 혹은 뭐 자기 소비 속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화장품을 하나 사더라도 사람들이 퀄리티가 좋게 평가한 걸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누구나 생활 속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더군다나 기업이라면 이건 뭐 저는 뭐 100%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검은 안대를 쓰고 전투장에 나갈 거냐, 눈 제대로 도수 높은 안경 끼고 나갈 거냐, 뭐 그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부터 전부 우리 회사에 이제 문호 점재가 되시길 바라고 또 빅데이터는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번 CCF 과정에서도 인문학이라는 얘기가 매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지털 인간, 21세기 디지털 인간들의 삶의 족적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죠.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를 사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게 뭐 다 인문학적인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거기다가 인문학을 붙이자이죠. 인문학을 붙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이제 빅데이터 문맹이 되면 세상의 골칫거리가 돼요. 이제는 빅데이터 문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밥값을 못하는 회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야말로 21세기 인문학이다.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F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